안녕하세요. 저는 피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륜을 벌인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온 몸으로 겪었던 60대 남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은 정이 있지 않냐 고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달픈 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위로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누난 저에게 누구보다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늘 집에 누나와 저 둘이서만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누난 항상 절 지켜줬습니다. 어릴 땐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는데 그땐 저녁에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늘 누나를 데리고 갔었어요. 자고 있는 누나를 깨울 때도 있었는데 누난 단 한 번도 짜증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무서워 누나를 부르면 누난 밖에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누나, 누나 밖에 있지? 어디 가면 안 돼? 재현아, 누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누나 어디 가지 마. 나 무서워. 꼭 거기 있어야 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누나 어디 안 가. 그렇게 무서우면 누나가 그럼 노래 불러줄게. 뭐 불러줄까? 재현이 좋아하는 동요 불러줄까? 그래, 누나 노래 불러줘. 그렇게 밖에서 들리는 누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전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다퉈서 울면서 집에 들어온 날에도, 시험을 망쳐 기분이 울적한 날에도 누난 매일같이 제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웃어주곤 했어요. 부모님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만 생계를 위해 국밥집을 여셨고 전 엄마와 함께 국밥집을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누난 30살에 결혼을 하고서 2년 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참 착하고 마음씨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의 몸이 좋지 않아 저희는 합가를 하고 아내도 저와 함께 국밥집에서 일을 하며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누난 매형이 살던 지역으로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형은 그때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전 매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엔 자신만만하고 호탕하게 보았지만 전 그 모든 것이 다 허세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매형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저희 집을 많이 무시하곤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장모님, 이렇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버십니까? 아유,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 이것저것 기술이라도 배워두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이 든든해야 아내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국밥집 팔아가지고 저한테 투자 좀 하세요. 제가 장모님 노후 다 책임지겠습니다. 자네들이나 잘 살면 되지. 무슨 내 노후까지 책임져. 난 괜찮으니까 자네나 잘 살게.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뿐이세. 아유, 제가 장모님 걱정돼서 그러죠. 장인어른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처남도 이렇게 국밥집에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사업이나 해보는 건 어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하루 종일 일해서 돈 버는가? 사업하면서 크게 한번 벌어봐야지.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배포를 크게 가져야지.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그런가. 처남도 배포가 영 모자라. 장모님, 처남이 사업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실 거죠? 항상 껄렁대며 말하는 매형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지만 행여나 누날 힘들게 할까 그때 당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크게 한 방 질러줬어야 하는 건데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서 2년 후에 엄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슬퍼하고 있던 그때 장례식장에서 매형이 꺼낸 얘기를 듣고 전 너무나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국밥집은 저와 아내가 물려받아 계속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매형이 지분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남아있는 재산 그 식당 하나뿐인데 자식은 둘이고 우리 아내도 거기 지분이 있는데 왜 처남이 다 그걸 가지고 가나? 그건 좀 아니지 않어? 뭐 아무리 처남이 같이 국밥집을 운영했다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건 좀 아니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초에 그 국밥집은 재현이가 맡아서 운영하기로 다 결정된 거 몰라? 갑자기 지금 그런 소리가 왜 나와? 아니, 그렇잖아. 당신은 왜 멍청하게 자기 지분 요구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만 생각하면 끝이야? 나도 여기 집 가족이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니까. 처남, 그거 처남 혼자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몰라? 유산 상속에도 다 순서가 있는 거라고. 다른 거 몰라도 아내 몫은 줘야지. 물론 누나가 욕을 한다면 저는 마땅히 나눠줄 용의가 있었지만 매형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매형의 태도에 누나 역시 정말 많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살고 있는 걸까? 전 누나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누나, 나 솔직히 매형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나하나 다 우리 집안 재산이며 뭐며 다 간섭하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말이야. 누나 그냥 이대로 매형이랑 살 거야? 우리 현영이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야지 어쩌겠어. 나도 그 사람 지긋지긋하지만 현영이 조금 더 클 때까진 참아보려고. 내 걱정은 하지만 난 괜찮아. 누난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감내하고 버텨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조카가 6살 때였어요. 생활이 힘들어 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누난 갑작스런 공장 화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땐 이미 누난 이 세상에 없었어요. 화재가 심해 형태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탔다는 말을 듣고서 전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평생을 고생하던 누나가 너무나 가엾고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매형은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눈물도 없는 매형과 함께 살아갈 조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 앞에 누가 웅크려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조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조카를 발견하자마자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현영아. 아니, 현영이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아유, 손 좀 봐. 손이 아주 얼음장이네, 얼음장. 아유,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외숙모, 외삼촌, 아빠가 저 이제부터 여기서 살래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너 여기서 살라고 했다고? 여보, 여보, 이것 좀 봐봐. 웅크려있던 조카 옆에 놓여진 가방을 살펴보니 그 안엔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쪽지를 읽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장모님 재산 아내가 포기했잖아. 이젠 아내마저 없으니 바다에 있던 아내 몫으로 우리의 처남이 키워. 네, 바로 그 매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작잔 6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를 저희 집 앞에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희 집으로 왔던 조카는 아무도 없는 그 집 앞에서 아침부터 저희가 갈 때까지 내내 기다렸던 모양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너무 화가 나고 당장이라도 쫓아가 뒤엎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그 작자가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가버린 후였고 전화번호도 다 바꿨더라고요. 진짜 작정을 하고 애를 두고 간 거구나 생각을 하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어린애를 아빠라는 사람이 버리고 가다뇨. 저희도 그때 당시 2살, 3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같은 애 아빠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누나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조카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서 누나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가 저와 아내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형님, 우리 불쌍한 형님. 제가 현영인 꼭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 현영이 걱정엔 눈이나 제대로 감았을라나 몰라. 분명 누나라면 내가 이렇게 됐어도 우리 애들 다 받아줬겠지. 누나 걱정하지 마. 나랑 아내랑 같이 열심히 현영이 키울게.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 저흰 열심히 새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매형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은 진짜 조카가 크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양육비라는 건 한 푼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처음엔 사실 조카가 저와 아내 눈치를 정말 많이 봤어요. 밥을 차려줘도 반찬에 손도 대지 않고 우리 애들은 간식을 먹어도 조카는 간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게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그 모습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외삼촌도 저 버릴 거예요? 뭐? 아니, 외삼촌이 우리 현영을 왜 버려?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 정말요? 저,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그럼, 이젠 외삼촌이랑 외숙모랑 상철이 상진이랑 평생 사는 거야. 이젠 여기가 우리 현영이 집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로 우리 현영이 보내는 일 없을 테니까. 그 어린 조칸 내내 자신이 또 버려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아있기 위해 저희 눈치를 계속해서 봤던 거였고요. 그걸 알고 나니 더 마음이 아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예 작정하고 조카를 데리고 슈퍼에 간 적도 있었어요. 자, 현영아. 오늘은 현영이가 먹고 싶은 거 사는 날이야. 고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골라. 외삼촌이 다 사줄게. 진짜요? 진짜 다 골라도 돼요? 그럼 우리 현영이가 착해서 외삼촌이 선물로 주는 거야. 상철이랑 상진이한테는 안 줘도 되니까 우리 현영이 먹을 거만 사가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 처음엔 조카가 진짜 제일 작은 과자 하나만 딱 고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소 애들이 잘 먹는 과자를 다 골라 조카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조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아이처럼 커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이가 눈치 보며 지낼 때보다 과자를 잔뜩 받고 신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카도 저희 집에서의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카는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말썽 한번 부린 적이 없었어요. 특히나 저희 아들만 둘이라 그런지 아내가 조카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죠. 아무래도 아들들은 무뚝뚝하고 그런데 여자아이라서 아내와 통화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시내 한번 갈 때면 아내는 꼭 지나치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잡화점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네. 여보, 이거 현영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머리 양쪽으로 딱 따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인기 많겠다. 우리 이거 사가자. 이것도 예쁘네. 어쩜 이렇게 다 예쁘지? 이래서 엄만 딸이 있어야 하나 봐. 어떻게 현영이 거 사는데 당신이 이렇게 좋아해? 당연하지. 우리 현영이 예쁘게 꾸며주는 건데. 나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 거 있지? 난 우리 현영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우리 아들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 솔직히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조카를 남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아들들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무척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조카도 커갈수록 저희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나 조카는 영특하고 똑똑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들들 공부도 다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국밥집 일로 바쁘다 보니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일을 할 때면 식당 한켠에 늘 저희 아들들을 앉혀놓고 조카가 숙제며 공부며 다 봐주곤 했어요. 정상철, 정상진, 얼른 와서 앉아. 니들 숙제해야지. 얼른 책가방에서 숙제 꺼내고 해. 누나, 좀 이따가 하면 안 돼? 좀만 놀다가 할게. 숙제는 오자마자 하는 거야. 얼른 꺼내. 빨리 하고 다 같이 놀이터 가서 놀자. 누나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제일 빨리 하는 사람 쭈쭈바 사줄 거야. 진짜? 진짜지? 나 먼저 빨리 해야지. 저희 부부는 이렇게 조카가 애들을 잘 봐주니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조카는 참 속 깊고 따뜻했어요. 처음엔 저희 부부가 조카를 키워준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점점 아이가 클수록 저희가 더 받는 게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조카가 오고 나서 저희 집은 더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조카가 중학생이 됐을 땐 아예 쉬는 날마다 국밥집 서빙을 담당해 일을 하곤 했습니다. 매번 저와 아내가 만류했지만 조카는 당연한 일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현영아, 오늘은 들어가서 쉬어. 너도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 놀고 싶을 거 아니야. 외삼촌이 용돈 줄 테니까 가서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사 먹고 그러고 와. 아니에요. 외숙모 외삼촌도 쉬고 싶은데 맨날 일하느라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조카는 말 그대로 우리 집 든든한 장녀였습니다. 조카지만 정말 제 친딸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 조카가 대학에 합격을 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을 땐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현영아, 가서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알았지? 혼자 있다고 밥 안 챙겨 먹으면 안 돼. 용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전화 자주 해야 한다. 알았어요, 삼촌. 누가 보면 아주 멀리 보내는 줄 알겠네. 나 주말마다 맨날 올 건데, 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처럼 그래요? 걱정돼서 그러지.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혹시 가서 너무 힘들면 다시 집으로 와. 삼촌이 맨날 학교 데려다 줄 테니까. 에이, 외삼촌, 나 괜찮아요.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자주 연락드릴게요. 처음으로 조카 떨어져 지내는 거라 저나 아내나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나 조카는 야무지게 기숙사 생활도 잘하더라고요. 조카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적 우수 장학금도 매 학기 받았습니다. 그런 조카의 모습에 저희 애들도 본받아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맞이가 본보기가 되는가 보다 아내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직장이 집 근처라 다시 집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조카가 첫 월급을 받던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조카의 양팔에는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현영이 오늘 월급날이라고 하더니 거하게 쇼핑하고 왔구나. 뭐 샀는지 외숙모한테도 보여줘. 당연하죠. 이거 다 외숙모랑 외삼촌이랑 상철이 상진이 거예요. 제가 엄청 고심해서 고른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뭐? 아, 이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바닥에 하나둘씩 쇼핑백을 펼쳐놓으니 하나는 제 신발, 하나는 아내 화장품, 하나는 큰아들 외투, 남은 하나는 막내 아들이 사고 싶었던 상의였습니다. 두 손 가득 들려있던 쇼핑백 중에서 단 하나도 조카 것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저나 아내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첫 월급인데 너 사고 싶은 거 사야지. 왜 네 건 하나도 없고 죄다 우리 거만 사왔어. 들어보니까 원래 첫 월급 타면 가족들 선물 사는 거라더라고요. 외삼촌 저번에 신발 새로 사야 할 것 같다고 한 거 들어서 신발 사왔고 외숙모는 이거 화장품 써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철이랑 상진인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옷. 어때요? 다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제가 바꿔 올게요. 아니, 아니다.
아유,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어쩜 이렇게 다 쏙 마음에 드는 것만 사왔대? 고맙다, 현영아. 얼른 삼촌 신어봐요. 외숙모도 한번 써보고요. 나 진짜 오늘 이거 줄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댔는지 몰라요. 다들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조카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컸을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하늘에서 누나가 이 모습을 본다면 누구보다 기뻐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카는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사실 월급을 다 맡기려고도 했어요. 외삼촌, 저 월급 받는 거요. 외삼촌이 좀 맡아서 관리해 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제가 막 써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외삼촌이 관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유, 아니다. 아니야. 네가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네가 직접 관리해야지. 무조건 돈은 네가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너 필요할 때 쓰고 그래. 그럼 외삼촌 앞으로 저도 생활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돈 버니까 당연히 생활비 드려야죠. 아니, 생활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도 됐고 다 괜찮어. 앞으로 현영이 네 월급은 나중에 네가 독립하거나 결혼하게 되면 그때 쓸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조카는 끝까지 저희 생각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생활비를 주겠다며 내내 돈을 지어준 적도 있었고 저희가 받지 않으니 용돈이라면 매달 돈을 직접 뽑아서 봉투에 넣어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 조카의 마음이 저흰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돈은 다시 조카에게 돌려줬지만 그 마음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진짜 수십억에 견줄 정도로 크다고 생각했어요. 조카는 저나 아내나 우리 애들한테 쓰는 거라면 하나도 안 아끼고 모든 걸 다 퍼줬습니다. 애들 생일 때면 늘 갖고 싶다던 걸 꼭 사주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 외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쓰는 건 항상 아끼고 절약하며 월급을 받으면 거의 70%는 다 저축을 했죠. 그런 모습이 참 저희는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가 그렇게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버는 걸 어디서 알았는지 20년 동안 한 번 연락도 없던 그 매형이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예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저희에게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불이 났게 집으로 뛰어갔어요. 갔더니 떡하니 문 앞에 매형이란 그 작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두는 게 어디 있어? 처남,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참,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평생 연락도 없던 사람이 뻔뻔하게 어디라고 여기로 오냐고? 아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 처남 참 서운하네 그래. 나도 내 아내 그렇게 가고 나서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몰라. 나라고 뭐 자식 떼놓고 살고 싶었겠어? 나도 다 사정이 있었다고. 그나저나 우리 딸은 뭐 아직 퇴근 안 한 건가? 우리 딸? 우리 딸 좋아하시네. 당신 딸 아니지 않어? 그 어린애 버리고 간 주제 어디서 염치 없이 찾아와? 당장 못 가? 당장 여기서 가라고. 우리 현영이 오기 전에 여기서 쏙 사라져. 뭐야, 뭐 천륜이라도 끊겠다 이거야? 아무리 처남이 뭐라고 해도 내 딸은 내 핏줄이야. 내 핏줄이라고.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조카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랬는데 결국 보고야 말았어요. 뻔뻔한 그 조카 친부란 작잔 조카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현영아, 아빠야, 아빠. 네가 이렇게 컸구나. 역시 나랑 똑 닮았네. 그래, 퇴근하고 오는 거냐? 배고프지? 어디 가서 아빠랑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제가 왜요? 아, 왜긴 왜야? 이 아빠를 만났는데 그간 못했던 얘기를 해야지. 전 할 말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없긴 왜 없어? 그래도 내가 혈육인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일단 아빠 집으로 가자. 싫어요. 저한테 아빠는 없어요. 세상에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전 그쪽이랑 마주칠 일 없을 겁니다. 가세요. 뭐라고? 야, 내가 네 아빠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조카는 저와 아내 손을 잡고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자가 밖에서 난리를 피우니 바로 경찰에도 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역시나 야무진 조카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니까 겨우 조카의 친부란 작자는 자리를 떴고 그 후로는 또 경찰에 신고할까 싶었는지 더 이상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대신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저희도 조카도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조카가 30대 후반이 넘어서면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첫 번째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경력을 쌓고 나서 좋은 기회가 생겨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연봉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때 다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영아,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하던 게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이제 우리 현영이 시집만 가면 딱이겠다, 딱. 아이, 외삼촌도 저 결혼 안 한다니까요. 평생 이렇게 외삼촌이랑 외숙모랑 살 건데요? 저 진짜 시집 보내시려고요? 아니, 평생 우리랑 살려고? 아유, 됐다, 됐어. 이젠 현영이 아껴주는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지. 이제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하고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있으니 좋은 짝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면 이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여한이 없겠다. 에이,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나 시집 간다고 하면 펑펑 울 것 같은데. 또 저 그거 못 보죠.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 그래. 이 외숙모는 좋아. 우리 현영이랑 평생 이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애교 없는 우리 아들들보다 살뜰한 우리 현영이가 더 좋아.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직을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저희 집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날은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저희는 그 전화를 받고서 바로 장사를 접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조카가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머리가 새하얘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와 아내는 서로 두 손만 잡고 조카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아무리 기다려도 조카가 깨어났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수술은 분명 끝이 났지만 조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워낙 출혈이 심했고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 덜컥 겁이 났어요. 처음 2주 동안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상태를 지켜봤고 그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겨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조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30일, 40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정말 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누워있는 조카를 간병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고 지쳤지만 우리 가족들 그 누구도 조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밤새 간호를 하고 아내와 교대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방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조카의 짐도 정리하고 청소라도 해볼까 싶어 조카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쓰러지던 날 출근했던 그날처럼 조카 방은 똑같이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날 갈아입었던 잠옷도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챙겨줬던 주먹밥을 담은 그릇도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놓여진 조카의 일기장이 딱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 그 일기장을 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조카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몇 월 며칠, 오늘 이직하고 첫 출근을 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친해져야지. 몇 월 며칠, 왜 다들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난 이사님 조카가 아닌데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는다. 대놓고 나더러 낙하산이라며 말하는 말투가 그 눈초리가 싫다. 몇 월 며칠, 왜 내가 다른 직원 일까지 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하던 일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 일까지 맡아서 하니 쉴 틈이 없다. 점심시간에도 나보고 일 먼저 다 하고 먹으라는데 그럼 난 밥도 먹지 말라는 건가? 전 그 내용들을 보고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직한 곳에서 직원들이 조카를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고 있던 거였어요. 앞에다 두고 대놓고 갈구고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업무 가중으로 인해 조카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이제야 막 이직한 사람에게 일을 과다하게 맡기고서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만들고 따돌렸으니 아이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겠죠. 그걸 알고선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일기장을 들고 회사를 찾아가 대표실로 향했어요. 밖에서 다른 직원들이 절 말렸지만 분노한 저에게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는지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회사에서 뭣들 하는 겁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혀요? 사람이 괴롭힘에 시달리다 쓰러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이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애가 뇌출혈로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괴롭힌 사람들은 뻔뻔하게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거 다 증거로 제출할 거고 고소할 겁니다. 회사에도 책임 물을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렇게 전 경찰에도 다 신고를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이름 나온 거며 핸드폰에 있던 통화 내용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선 조사가 시작되었고 회사에선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며 연락이 왔어요. 분명 조카도 힘들고 어렵다는 걸 회사에 충분히 전달했을 텐데 이제야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회사도 정말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상황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조카 간병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나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일까 싶어 전화를 받아봤는데 그건 다름 아닌 조카의 친부, 바로 매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처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자꾸 내 전화 차단하고 그럴 거야? 나도 애비로서 할 도리가 있어서 전화한 거구만. 애비요? 애비로서 도리하고 싶으면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이것 봐. 들어봐 좀. 내가 진짜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소개해 주려고 전화한 거라니까. 아무리 내가 현영이한테 말을 해도 얘가 들어먹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처남이 좀 잘 얘기해봐. 그래도 이제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시집은 가야지. 그 누구냐 하면 나이가 50이 좀 넘긴 했어.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땅은 좀 많다더라고. 그런 집안에 시집가야 떵떵거리며 살지. 그나저나 현영이 왜 통화가 안 돼? 그러지 말고 현영이 좀 바꿔봐. 내가 애비 노릇 좀 하겠다잖아. 전 끝까지 조카를 돈줄로 생각하는 매영이란 작자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네가 진짜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지금 우리 현영이가 무슨 상태인데 뭐 하는 거야? 애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야? 아니, 우리 현영이한테 무슨 일 있어? 현영이, 우리 현영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있어. 어떻게, 어떻게 애를 끝까지 그렇게 괴롭혀? 뭐? 쓰러졌다고? 아니, 어딘데?
병원이 어디야? 그래도 조카의 친부는 자식이 쓰러졌다고 하니 좀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병원으로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와서는 눈도 못 뜬 조카를 보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현영아, 아빠다. 아빠가 왔어. 눈 좀 떠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된 거니? 현영아, 눈 좀 떠봐라. 펑펑 울며 슬퍼하는 매형이란 작자를 보며 그래도 핏줄이라고 자식이 아프다고 하니까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병원으로 찾아온 그 작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전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처남, 앞으로 내가 우리 현영이 간병할 테니까 이제 여기 오지 말게나.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영인 우리가 간병합니다. 그래도 좀 미안해서 그런 말 하는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현영이 깨어나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깨어나? 참 처남도 이렇게 혼수 상태가 오래되는데 깨어나기 뭘 깨어나? 전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당연히 자식이라면 깨어나길 바라야 하는데 마치 깨어나지 않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을 한 거잖아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처남, 솔직히 내가 말할게. 내가 지금 주위에 알아보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내가 친부니까 나한테 모든 권리가 있다던데 얘 잘못되면 보험금이며 그 산재 처리된다고 했지? 그 금액이며 다 낼 거라고 하던데. 뭐, 뭐라고요? 그리고 얘 지금껏 일하면서 모은 돈도 꽤 되지 않나. 지 아빠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꽤나 모아뒀을 텐데 한 3억은 되겠지? 어차피 그거 내 몫이잖아. 처남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닐 테고 겸사겸사 그 돈 받고 싶어서 이러는가 본데 이 사람아, 얘 친부는 나야. 법적으로 그거 다 내 거라고. 그러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얘 간병은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뉴스에도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큰 사고가 나면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식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 뉴스 말이죠. 딱 그 상황이 그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작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나마 붙잡고 있던 제 머릿속 정신이 한순간에 확 놓여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작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바로 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넌 악마야, 악마. 사람이 아니야. 이 악마 같은 것 같으니라고. 그 어린애 상처 주고도 모자라. 애가 여지껏 키워낸 걸 다 뺏으려고 해? 이 악마야.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둬. 오늘 이 판사판 끝을 내자. 끝을 내. 이야, 이거 좀 놔.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친부? 친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우리 현영이 버릴 때 이미 넌 친부 자리까지 다 버린 거야. 넌 천벌을 받고도 모자라. 내가 아주 너 천벌 받기 전에 아작을 낼 거야. 저기요. 저기요. 이보세요. 여기 정신 나간 사람 좀 보세요. 어디가? 당장 일로 안 와? 내가 네 입 다 찢어버릴 거니까 일로 와. 감히 어디서 그딴 말을 내뱉어? 정말 그때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뛰쳐나와 절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작자는 성한 곳이 없었을 겁니다. 겨우 제 손을 뿌리치고서 조카의 친부라는 그 매형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작자는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염없이 누워만 있는 이 가여운 아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상처만 주는지 절대로 그 작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이 소식을 듣고 저처럼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더 정성으로 조카를 간병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조카가 처음 왔을 때 밤잠을 설칠 때면 늘 불러주던 자장가를 옆에서 불러주기도 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리고 저희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조카가 읽고 싶어 사놓았던 책들을 옆에서 읽어주곤 했어요. 저 역시 조카의 손과 발, 얼굴을 매일같이 닦아주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절실한 바람으로 간병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의 50일 동안 밤낮으로 간병을 하다 보니 저 역시 지쳐서 조카의 손을 잡고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살짝 꿀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잠결에 잘못 느낀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손이 꿀렁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놀라 번쩍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니 조카가 깨어나 눈을 떠 있는 거였습니다. 현영아, 현영아, 정신이 들었어? 선생님, 선생님 여기요. 여기 깨어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조카는 약 50일의 혼수 상태를 끝으로 드디어 깨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눈만 뜨고 말은 하지 못했고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길 반복했어요. 그러다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어눌하지만 말을 했습니다. 삼춘, 외삼춘, 그래, 그래. 삼촌이야, 삼촌. 외삼촌이야? 현영아, 이 삼촌 알아보겠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는 조카를 보면서 저와 가족들은 다들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조카는 빠른 속도로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뇌출혈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후유증 때문에 재활을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조카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카가 나아지고 난 후엔 친부에 대한 얘기도 꺼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조카도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며칠 뒤 자신의 친부에게 서류 몇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저로 돌려놓은 것과 공증을 받은 서류였죠. 앞으로 자신의 재산은 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로 돌아갈 거란 내용의 서류였어요. 그걸 조카의 친부도 다 봤는지 바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카가 하나도 받지 않자 저와 아내, 심지어 제 아이들에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도 받지 않고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집으로는 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병실에서 제 힘을 본인이 당해내지 못했으니 감히 찾아올 생각도 못했던 거겠죠. 정말 참으로 끝까지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조카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뒤늦게 괴롭혔던 주동자들이 한 번은 찾아온 적도 있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썩 나가지 못해? 여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협박으로 신고할 테니까 어디 한번 들어와 봐. 이런 악마들. 니들 앞으로 벌 제대로 받게 해줄 테니 찾아오지 마. 그 괴롭힘 주동자들은 형사 처벌까지 받게 생겼으니 합의를 하려고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조카를 만나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주동자 2명은 직위 해제가 되었고 동조한 다른 직원 몇 명도 권고사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주동자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처분까지 받게 되었어요. 큰 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처분을 받았다는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조카는 퇴원을 해 저희 집에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었어요. 처음 퇴원을 했을 때 저와 아내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답니다.
짠! 현영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걸 축하한다. 자, 얼른 촛불 불어. 외삼촌, 외숙모,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우린 현영이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당연히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해야지. 마음 같아서 마을 잔치라도 열고 싶은 심정이야. 현영아, 우리가 더 고마워. 이렇게 건강 되찾아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사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저흰 조카가 의식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도 점점 건강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의사소통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빠르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매형이랑 그 작자는 알아보니 조카의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허세 허영이 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노름하면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거기다 사채를 쓰면서 어마어마한 빚에 허덕였던 모양이었습니다. 혼자선 빚이 감당이 안 되니 조카를 방패 삼아 빚을 처분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것마저 날아간 거였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거의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불쌍하게 살다 갈 것 같네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조카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조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다시 조카가 건강을 되찾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 거랍니다. 그 목표를 위해 저희는 재활치료에 열중하고 있고요. 얼마 전 조카 생일이었는데요. 그땐 직접 손수 저희 아들들이 생일상도 차려주기도 했답니다. 누나, 자, 이거 누나 생일이니까 꽃갈모자 써야지. 야, 역시 누난 뭘 써도 잘 어울리네. 우와, 상철이, 상진이 니들 둘이서 이걸 다 했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냥 밖에서 사온 것 같은데? 에이, 우리가 그래도 제법 요리 좀 한다고 누나. 누나 위해서 며칠 동안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 먹고 누나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누나 건강해지면 다음번 우리 생일 땐 누나가 미역국 끓여주는 거다. 그래, 알았어. 누나가 열심히 재활해서 니들 생일 땐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줄게.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전 앞으로 바라는 거라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랍니다.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돈이고 명예고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젊었을 때 고생하면 노년이 편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건강은 젊든 나이가 많든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를 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면서 자신이 쌓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무엇보다 내 몸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죠. 여기 사연들을 보다가도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엔 나쁜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하듯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상처도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랄게요.